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박지원의 호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박지원의 호질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호질이라는 작품이 유아 소설이고 이제 큰 카테고리에서는 풍자 소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풍자 소설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쭉쭉 넘어가서 뒤로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문제 속에 또 뭐 나오냐면 두터비 파리를 불고 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총정리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풍자소설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풍자 소설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 풍자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 강의 보시면 여기 그 뭐지? 국어 개념어 강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에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선생님이 이 미적 범주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이 미적 범주 같은 게 그거거든요. 옛날에 수능에서는 자주 나와서 선생님이 설명을 그때는 많이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문학 작품을 이제 아름다움, 이제 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막 긍정적인 그런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문학에서의 아름다움은 이제 추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할머니의 굵은 이제 뭐 주름 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기는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나누는 이제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었는데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요. 보통 이제 비장미, 골개미, 순고미, 우아미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중에서 이 골개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풍자와 해학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학생은 이거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선생님이 이게 대학 교재까지 전부 다 뒤져가지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정말 이제 대학 교재에 있는 정말 딱 그 정석 그대로의 설명이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이제 해학과 풍자가 좀 더 넓은 범위로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본 딱 개념을 알고 들어가면 그래도 넓은 이제 그런 이제 문제집에서 쓰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일단 이제 풍자 소설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풍자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풍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비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까 골개미의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자아가 어떤 세계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골개미가 이제 이런 작품에서 골개미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아가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소설이나 뭐 시나 이런 데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어떤 세계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자 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을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세계에게 괴롭히고 있는 나의 외부적인 요소에게 웃음과 비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게 비중이 더 크겠어요? 웃음보다는 비판의 비중이 더 큰 웃음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풍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풍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뒤에 이제 자자 있죠. 이 자자가 찌를 자자예요. 칼로 이렇게 푹 찌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객 같은 거 아시죠? 그 밤에 몰래 자기 배가 푹푹 찌르는 거 그렇죠?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풍자라고 했을 때 이제 웃음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뭔가 쿡쿡 찌르는 기분이 든다는 거. 그러니까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할 때 또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당하고 있는 이 자아에게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자아에게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표현하고자 해. 그럼 아무래도 웃음의 비중이 더 크겠죠. 근데 이때 웃음은 하하하하 이런 웃음이 아니고 조금 더 동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연민 이제 그런 웃음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따뜻한 웃음이 들어간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 연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악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보통 뭐 누구겠어요? 뭐 양반이나 이제 권력 계층이 되겠죠. 당하고 있는 사람은 보통 누구겠어요? 서민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양반의 핍박, 양반의 수탈로 인해서 서민이 지금 이제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때요? 서민 입장에서 양반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지금 짓눌려가지고 가난한 상황에 처한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골개미가 이제 문학 작품에 드러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 이제 웃음을 통해서 표현을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양반을 통해서 웃음과 비판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괴롭히고 있는 양반에게 한다면 비판의 비중이 큰 웃음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양반 저 자식은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마치 괴롭히고 있는 저 손이 갈고리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갈고리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갈고리 그 손을 가진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웃음이 들어가 있죠.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양반의 손이 갈고리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것을 양반을 통한 양반에게 이런 상황을 바로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특히 비판의 비중이 큰 웃음을 통해서 쓴 웃음을 통해서 풍자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표현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해악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민이 지금 가난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지. 바로 내가 서민이 내가 옷을 입었는데 옷에 구멍이 방방 다 뚫려서 너무나 시원하구나. 이렇게. 참 그게 왜 옷에 구멍이 다 뚫렸겠어요? 바로 가난해서 옷이 다 찢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픈 상황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옷이 찢어져서 너무나 시원하다라고 해서 웃음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웃음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동정적이고 연민적인 웃음으로써 이런 상황을 표현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구나 이런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풍자 소설이라고 했을 때 풍자라는 것은 어때요? 웃음과 비판이 들어가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비판의 비중이 큰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뭔가 비판을 나타내고 싶은 웃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대부분 이제 풍자의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이렇게 비판을 하고자 했던 대상이 바로 양반이 되겠죠. 양반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할 수는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그렇다고 해도 양반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좀 어려웠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약간 돌려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현실과 그리고 부패한 양반에 대한 어떤 과감한 비판을 좀 돌려서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이제 풍자고요. 이제 그런 양반에 대한 그런 비판이 좀 들어가 있는 웃음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소설을 우리가 풍자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어떤 내용이 주로 풍자 소설에 많이 담겨 있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허생전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보통 양반들이 이제 경제적인 무능 같은 거 이런 거 거기 잘 나와 있죠. 돈을 못 벌잖아요. 양반인데 돈을 한 푼도 벌 줄 몰라요. 그런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무능, 그리고 허례 허시, 그리고 돈을 없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의를 차린다고 해서 옛날에는 이게 있죠, 이 모자를 긴 걸 써야 된다든지, 이거 각끈이죠, 각끈을 좋은 걸 써야 된다든지 아무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례 허식에 빠져 있는 그런 양반을 비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양반들의 이중적인 도덕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어서 공부할 호질 같은 경우가 겉으로는 굉장히 고고한 양반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은 좀 썩어 있는 그렇지? 속은 이중적인 이제 그런 사실은 겉으로는 되게 순결해 보이지만 속을 알고 보면 무슨 저렇게 문란할 수가 이런 이제 그런 이중적인 양반들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취약한 조선의 경제구조 이것도 역시 허생전에 나와 있는 건데요. 허생전에 보시면 매점매석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한 번에 샥 휘어잡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유통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매점매석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가 확 잡혀버립니까? 이제 그런 거를 비꼬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주로 담겨져 있고요. 이제 이 풍자소설을 썼던 조선 후기에 풍자소설을 썼던 대표적인 작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에 실학자고요. 이 사람은 실용적인 학문을 중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깨어있는 그런 학자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박지원의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한문 단편 소설이 거의 다 풍자 소설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풍자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풍자소설 개념. 자,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돌려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양반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뺑뺑 돌려가지고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야. 양반의 손이 마치 갈고리 같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렇지? 양반이 내 지금 돈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구나. 무슨 태풍처럼 내 돈을 훔쳐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거야. 그 수탈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당대 사회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조선 후기의 현실, 그런 조선 후기의 양반의 타락한 그런 모습, 그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특정 계층인데 이 특정 계층이 누구겠어요? 바로 이제 양반 계층이 되겠죠.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됩니다. 그리고 우화 소설도 내용상 풍자 소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우화하고 이제 우이하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이제 뒤에서 이제 해주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우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기할까요? 동물이나 사람을 동물이나 식물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그 우화소설을 얘기를 할 때 우의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의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의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우의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을 우의인 건데요. 우화소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우화 같은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빗대서 표현을 하지만 바로 그 빗대는 것이 바로 동물에 빗대다, 식물에 빗댄다는 거, 이런 걸 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범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왜 빗대서 표현을 하겠니? 보통은 이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빗대서 표현을 하겠죠. 빗대서 표현한다는 점에서 우의가 좀 더 큰 개념이고요. 안에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동물이나 식물에 빗대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우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호질 같은 경우가 우화 소설이에요. 왜? 동물이 사람처럼 말을 하거든요. 동물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동물이 나오냐? 호질이니까 호랑이 호자겠죠? 바로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특징을 볼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자, 인간 사회의 그릇된 가치관이나 보통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봉건 사회의 모순, 그리고 이제 봉건 사회 양반과 신분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순 같은 거, 그리고 양반의 허위, 아까 얘기했죠? 양반이 겉으로는 이제 고고한 척하지만 알고 보니 세상 저렇게 물러나구나 하고 하는 그런 허위,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발하는 내용이 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해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웃음과 비판을 통해서 보통 이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이걸 이제 해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서민에게 한다고 했죠. 동정적인 웃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반에게 괴롭히고 있는 대상한테 하는 풍자보다는 조금 좀 더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동정적으로 연민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해학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좀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통해서 비판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이제 풍자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배비장전이라고 해서, 배비작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비판한다든지, 이충풍전이라고 해서 이충풍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는데 남자예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남자로서 굉장히 좀 약간 별로 모자란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러한 여성의 눈으로서, 여성이 이제 이충풍의 아내가 이제 이충풍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이제 양반전 같은 경우 역시 보시면 작가가 다 박지원이죠. 그래서 박지원이 쓴 한문 단편 소설은 거의 다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풍자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반전이니까 누굴 비판하고 있겠어요? 양반의 이제 그런 모습들 비판하고 있는 거. 허생전이니까 이제 허생이 등장을 해서 또 역시 그 당시에 조선 후기의 양반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의 관료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조선시대의 풍자소설이라고 한다면 주로 연한 박지원의 우리가 조선 후기의 한문소설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가 호질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줄거리 역시 또 한번 봐야겠죠? 전체적인 줄거리 한번 보고 이제 호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이는 호랑이, 식용목 고양이과의 포유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호랑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엔 비굴하고 이중적인 선비들도 살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들 앞에 나타나 꾸짖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행동을 호질이라고 합니다. 열컷 동물의 세계, 오늘의 주인공은 호랑이와 선비라는 인간종입니다. 범은 덕이 높고 문무를 겸하였으며 웅장하고 용맹하여 당할 자가 없습니다. 황효나 맹용 같은 전설의 동물은 범을 잡아 먹는다고 전하지만 사람들은 맹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을 두려워하니 그 위험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조화를 부리게 되는데요. 한 번 잡아먹으면 그 창귀가 굴각이 되어 범의 겨드랑이에 달라붙습니다. 두 번 잡아먹은 창귀는 이올이 되어 광대뼈에 붙고 세 번 잡아먹으면 창귀는 육혼이 되어 범의 턱에 붙게 되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잡아먹어야겠느냐? 범이 자신의 몸에 붙어있는 새 창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굴각은 머리가 검고 뿔이 머리에 붙은 짐승, 즉 사람을 먹자고 합니다. 이올은 의원은 날마다 약초를 먹어서 향기롭고 무당은 매일 목욕하여 깨끗하니 그 둘 중 하나를 먹자고 하죠. 하지만 범은 그들은 사람들의 원성을 너무 많이 사서 독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엔 육혼이 나서더니 백가의 말을 외우고 만물의 이치에 통달한 선비라는 자들을 먹자고 합니다. 덕이 높으니 고기가 기름질 거라고 하죠. 그러자 다른 창기들도 선비는 음양오행의 밝은 자이니 맛있을 거라며 동의를 합니다. 그 말에 범은 음양과 오행은 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데 일일이 그것을 따지고 밝히는 선비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고기가 딱딱하고 구역질이 나며 소화가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나라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멀리하는 북곽선생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40에 만여 권이 넘는 책을 교정하고 저술하여 황제를 비롯한 모든 이가 칭송하였습니다. 그 고을 동쪽에는 정절로 이름이 높고 아름다운 동리자라는 과부가 살았는데요. 사실 그녀의 5 아들은 성이 모두 달랐답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동리자의 5 아들들은 어머니 방에서 새어나오는 북곽선생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살며시 엿보니 정말 북곽선생이 시를 읊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북곽선생일 리가 없어. 맞아, 그분은 어진 선비이셔. 밤에 과부의 집에 드나들 리가 없지. 그렇다면 저건 둔갑한 여우임에 틀림없어. 그래? 그럼 우리가 저 여우를 잡아서 도수를 얻자. 5 아들들이 방에 들이치자 북곽선생은 놀라서 달아납니다. 그 와중에도 남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한쪽 팔을 비틀어 목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웃으면서 괴이한 모습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그만 어이쿠! 들 가운데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마는데요. 허우적 간신히 올라온 북곽선생. 그런데 이번엔 범 한 마리가 떡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물을 뒤집어 쓴 북곽선생을 본 범이 하는 말. 선비란 참으로 구린 것이구먼. 북곽선생은 비굴하게 기어가서 범의 덕을 늘어놓으며 칭송을 합니다. 그러자 범은 선비의 유자란 아첨할 유자인가 보군 하면서 비꿉니다. 그리곤 질책, 즉 호지를 이어갑니다. 너희 인간들, 입으로는 매일 오륜을 떠들더구나. 그런데도 형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인간 아니더냐. 우리더러 소나 말을 잡아먹는다고 욕하지만 소나 말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것은 너희 인간들이다. 더구나 소나 말은 너희를 위해 일을 했는데 너희는 그것의 뼈와 뿔과 가죽까지 다 취하지 않더냐. 우리는 종족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전쟁까지 벌여가면서 서로를 해치지 않더냐. 심지어는 칼보다 날카로운 붓을 만들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지 않으냐. 이러니 인간보다 더 잔혹한 것이 있을 것이냐. 북곽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범의 가르침을 받들겠노라 아랩니다.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데요. 그래도 아무런 기척이 없자 살며시 머리를 들어보죠. 그랬더니 동쪽은 이미 밝았고 범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 밭을 갈러 가던 농부가 북곽선생을 보고 무슨 일인지를 묻죠. 그러자 북곽선생은 하늘이 높지만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고 땅이 두껍지만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고 했으니 내 그러는 걸세 하며 허세를 떨었답니다. 선비들의 허위와 가식, 인간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통렬하게 풍자한 작품 호질이었습니다.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호질 같은 경우에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바로 북각선생과 동리자라고 하는 이제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두 인물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에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되고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를 대변한다는 거예요? 당대 양반들의 그런 도덕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풍자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우스꽝스럽게 재미있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내용이죠. 특히 이제 작품에서 희화화된 인물의 행위에 주목하자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죠. 뭔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그거 사실 비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했죠. 풍자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왜 저 인물을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글을 읽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체적인 줄거리는 다 봤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볼 거는 2012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이에요. 이제 거기에 나온 부분은 바로 전개에서 이 결말까지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 바로 이제 학자로 존경받는 북각 선생과 수저를 잘하는 과부 동리자가 있었는데 둘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미래하는데요. 위기에 가면 동리자의 아들들이 방에 뛰어들자 북각 선생과 황급히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는 내용. 절정에선 범이 북각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과 인간의 탐욕 등을 신랄하게 꾸짖는 내용. 결말에선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애걸하던 북각 선생은 범이 사라지자 또다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바로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 기출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항상 해줘야겠죠? 자, 보시면 이제 호질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고요. 역시 작가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자였고요. 역시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양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려서 비판하는 우의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우의적으로 표현을 했죠. 특히나 우의적인데 바로 우의적, 바로 빗대서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제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회를 빗대서 우리가 비꼬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내용이 보시면, 자, 그래서 어쨌든 호랑이가 사람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설을 우화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특이한 점은 보통은 이제 우화소설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보시면 좀 부정적인 동물인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이라고 봤을 때 장기라고 하는 큰 새가 나오거든요. 꿩의 수컷을 장기라고 하는데 그때 등장하는 장기는 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인물이죠. 오히려 장기의 부인인 까투리가 훨씬 더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동물로 나온답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좀 동물이 우인화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판을 하는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 장기라는 동물 자체가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바로 호질 했을 때 호랑이가 등장을 하지만 호랑이 얘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요. 호질 한자를 보시면 호랑이 호자에다 질책하다예요. 질책하다는 건 꾸짖는다는 거죠. 혼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한자를 보시면 입구자죠. 이렇게 사람의 입이 있고요. 왠지 이거 채찍 같죠? 입으로 채찍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캉캉캉 이렇게 입으로 채찍을 때리는 거니까 혼내는 거야. 입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혼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혼내는 거야? 양반을 혼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호랑이는 긍정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양반을 혼내는 존재잖아. 그래서 이때 호랑이는요, 다른 우화소설과 다르게 인간 사회의 어떤 모순과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 그런 존재고요. 바로 이 박지원이 바로 이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박지원이 하고 싶은 말을 이 호랑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는 박지원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 그리고 박지원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작가의식, 바로 박지원의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자, 정나라 어느 거울에 벼슬의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북각선생이라고 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뭐가 등장합니까? 바로 북각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뭐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 그냥 뭐 기출을 공부한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나라 어느 거울에 라고 했으니까 작품에 이제 배경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벼슬의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벼슬의 뜻이 없는 선비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이제 벼슬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 세속적인 뭔가 그런 욕심이 없는 선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런 느낌이고 바로 북각 선생이라고 했다.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나이 40인데 40살이군요. 손수 교정해낸 책이 40권이고 책을 교정을 했는데 책을 40권이나 교정을 했다는 거야. 그만큼 학식이 풍부하다. 자, 그리고 구경이라고 해서 한자를 보시면 9가지의 경서를 말합니다. 중국의 9가지의 경서니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국의 오랜 그런 9가지의 경서의 그 오래된 책들요. 뜻을 그리고 북각 선생이 다 풀었다는 거야. 그만큼 학식이 뛰어났다는 거 알겠죠? 학식이 뛰어나서 다시 또 그것을 지은 책이, 그러니까 구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책을 잘 풀어가지고 다시 또 지은 책이 15,000권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책을 지금 이렇게 많이 낸 대단한 사람이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천자가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천자는 여러분들 그 이제 왕보다 더 높은 이제 황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이 황제를 이제 모시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황제를 필두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제후가 있고, 그 각 나라의 이제 제후를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이죠. 왜냐면 이제 중국만이 당시에는 이제 이 왕을 다스리는 천자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 좀 TMI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왕을 결정하고 나서 중국의 허락을 받으러 이렇게 사신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제후가 바뀐 거죠.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 윗단계에 있는 이제 천자에게 보고를 하러 가고, 보고를 해서 천자가 인정을 해주면 이제 정당하게 왕이 계승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다 보면 이제 왕이 바뀌면 이제 천자에게 우리가 이제 허락을 받으러 사신을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뭐 이건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천자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정나라라고 하는 그 곳에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이 그의 행위를 가상히 여기고, 그리고 행동을 굉장히 이제 가상하게 여기고, 이제 행위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동이고 의롭다라는 건데, 의로운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이런 이제 뭔가 의로운 행동도 가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왕도 칭찬을 했어요. 누구를? 바로 북각 선생을요. 그리고 제후가 그의 이름을 사모했다. 그 이제 천자보다 밑에 있는 제후들도 그의 이름을 사모했다. 어쨌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딱 보면은 북각 선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흠잡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보시면 벼슬에는 뜻이 없어. 세송에는 그렇게 뜻이 없는 그런 고고한 선비고, 나이 40인데 교정에는 책이 40권이고, 또 중국의 어려운 책을 풀어서 지은 책이 15,000원이다. 그럼 5,000원이래. 5,000권이다.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책도 많이 써내고 그만큼 학식이 풍부하죠. 그리고 또 천자나 제후가 굉장히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로 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북각 선생님 사람은 굉장히 완벽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북각 선생의 훌륭한 점을 일부러 언급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소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풍자소설이라고 했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뒤에 이제 북각 선생의 이중적인 그런, 이게 여기서는 굉장히 고고하고 대단하고 뭔가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더욱더 이제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다 라고 나온다면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완벽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북각 선생의 훌륭한 점을 일부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북각 선생의 훌륭한 점을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요. 북각 선생이 뒤에 나오는 위선적인 모습을 부각하려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북각 선생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인공이 나와있겠죠? 자, 동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자, 볼까요?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고 하는 미모의 과부가 있었다. 이제 아름다운 과부가 있었네요. 저 과부는 이제 남편을 일찍 이제 그런 여인이겠죠?
자, 천자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동리자라고 하는 이제 미모의 과부가 있었는데, 천자가 그 절개가 굉장히 높다라고 가상히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로 이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굉장히 절개를 잘 지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정절을 잘 지킨다. 다른 남자를 눈길을 주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제후가 그 현숙함을 삼아야 괜히 현숙하구나, 정숙하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그 거울에 면리의 땅을 봉하여 동리자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했던 거야. 절개도 뛰어나고요. 저 사람은 굉장히 현숙하고 정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뛰어났다는 거야. 이름이 굉장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동리자라는 사람을 둘레로 그 땅을 여기 동리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요 땅을 뭐라고 붙였냐? 이름을 붙였다는 거야. 동리과부지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자를 보시면 동리라고 하는 게 동네요, 동네. 그리고 과부죠, 그러니까 과부. 그리고 어조사 의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갈지자가 있으면 이게 뭐뭐으라는 뜻이에요. 이제 갈지자 붙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한자 이렇게 할 때 뭐뭐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리에 있는 과부의 려라고 해서 마을. 동리에 있는 과부의 마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예요. 누가? 동리자가요. 그래서 동리자가 있는 과부의 마을이다 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요 마을을 동리자가 있는 과부의 마을이다 라고 붙일 정도로 동리자가 굉장히 유명했던 거야. 절개하고 절개를 잘 지키고요. 정숙하다는 것으로써요. 그래서 이처럼 동리자는 수절을 잘하는 과부였다. 그래서 동리자는 굉장히 절개를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반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이 평가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절개를 잘 지키고요, 현숙하고요, 정숙하고요, 수절을 잘 지키는 남자에게 눈길을 더 주지 않는다고요 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전이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풍자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집는 내용이 등장을 하겠죠. 자, 뭐라고 하냐? 그런데 그녀는 아들 5을 두었으니 아들이 또 5명이 있었네요. 반전이에요. 그들은 저마다 다른 성을 지녔다. 오잉? 그러니까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씨, 박씨, 뭐 정씨, 성씨, 뭐 우씨, 뭐 다 다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 같이 그렇죠? 남편이 세상에 다른 거예요. 아들이 5명인데 남편이 다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절을 잘 지킨다, 정절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이 평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버지가 모두 다르다라는 것은 결국 동리자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절개, 수절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네요.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동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비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요. 이것만 딱 봐도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북각 선생과 동리자에 대한 인물 소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호진에는 우화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빗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의라고 했죠. 우의. 자, 그런데 어떤 사물에 이렇게 빗대는 것을 우의라고 하는데, 자, 빗대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동물이나 이제 뭐 식물을 가지고 빗대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우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의보다 우하가 좀 더 작은 범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호질에는 우리가 우화적인 성격이 있다. 왜냐하면 동물이 등장을 하죠. 사람처럼 등장하는 바로 동물, 호랑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보시면 자, 우화에는 여기 나와 있죠. 자, 우화적 성격에 대해서 호질의 우화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우화에는 바로 이 동물을 의인화한 이제 그런 내용에는 되게 의인화된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소를 의인화했다, 아니면 쥐를 의인화했다 했을 때 그 쥐가 이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쥐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화에는 되게 의인화된 부정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장기전 같은 경우에 장기라고 하는 그 새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인 거예요. 알겠죠? 의인화된 부정적인 인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인물의 본질을 풍자적인 조소를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해악으로 폭로하여 뭔가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서 폭로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의인화된 부정적인 인물이 바로 뭐 앞에서 장기라고 했으면 그 인물을 비웃어서 이제 풍자하는 게 보통의 우화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물의 본질을 풍자적인 조소와 그러니까 비판적인 쓴웃음과 그리고 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그 실체를 폭로해서 인간 세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게 바로 이제 우화 소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동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호질의 독특한 특징, 호질에서는 의인화된 인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인물이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호랑이 등장하죠. 의인화된 인물 나오죠. 하지만 호랑이가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우화와 차이를 보인다. 이게 가장 큰 호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등장을 하지만 호랑이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의인화된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작가인 박지원이 하고 싶은 말을 호랑이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호랑이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질에서 의인화된 인물인 범, 이 호랑이는요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북각 선생의 위선을 꾸짖고요 인간사의 부정적인 속성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호질에 등장하는 범, 바로 호랑이는요 바로 박지원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화 소설과 다른 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이제 본문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까지 뭐 나왔어요? 북각 선생과 동리자에 대한 인물의 소개가 등장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사건 나와야겠죠. 자, 어느 날 밤, 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을 했네요. 자,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밤이라는 시간은 보통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인물의 은밀한 속성이 등장하는 그런 은밀한 본성이 나오는 그런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낮에는 양복을 딱 입고요. 그렇게 딱 사람이 좀 약간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닌, 그 약간 뭐랄까 사회화된 인물처럼 등장을 하지만 보통 밤이 되면 나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그런 게 보통 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문제하고 연결해서 볼 수 있겠지만 이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바로 진짜 모습,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적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선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밤이라는 시간에 자, 5 아들이 서로 말했다. 5 아들은 바로 동리자의 5 성이 다른 5 아들이었어요. 자, 아들들이 서로 말했다. 뭐라고 하냐?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그만큼 이제 깊은 밤이 됐다라는 거죠. 닭이 울고 별이 반짝인다라는 것은 이제 새벽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제 날이 밝아지는 깊은 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밤에 방 안에서 방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북각 선생과 동리자가 서로 서로 몰래 만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어떤 욕망, 그러니까 그런 진짜 인간으로서의 그런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들들이 말하고 있어요. 강 북쪽에선 달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는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 그리도 북각 선생의 목소리를 닮았을까? 이상하다. 우리 엄마 방에서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하고 5 아들들이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5 형제가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니 동리자가 북각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엄마 방에서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나네 하고 문틈으로 이렇게 쓱 봤다라는 거야. 자, 보니까 동리자 자기 어머니가요 북각 선생에게 청하고 있었다. 뭔가 꼬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뭐라고 하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숙하다면서요. 헌숙하다면서요. 절개로 이름이 높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외간 남자를 방에다 들이고 꼬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뭐라고 하냐?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온데 오늘 밤에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사실은 당신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잖아. 자, 그런데 지금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랫동안 선생님의 그런 덕이 높다라는 걸 그동안 제가 몰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오늘 밤에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진짜로 글을 읽고 있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겠죠. 지금 꼬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미래를 즐기고 서로 몰래 만나고 지금 그러면서 고상한 척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굉장히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보시면 이제 북각 선생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옷깃을 딱 바로 잡고요. 점잖게 딱 앉아서 시를 지어 읊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시조를 공부했죠. 가사 작품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대부들이 쓰는 시조 어느 정도 어려운 난이도인지 알고 있죠. 여러 가지 비유 많이 들어가죠. 중국의 고사도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어려웠죠. 짝도 맞추고요. 운도 맞추고요. 굉장히 복잡했다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시조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한층 조금 격이 낮다. 조금 굉장히 학식이 좀 높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시를 지어서 읊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굉장히 학식이 높다면서요. 뭐라고 그랬어요? 글쎄요. 나이 40에 손수 교정이라는 책이 40권이라면서요. 그리고 또 중국의 9가지 경서의 뜻을 풀어서 다시 지은 책이 15,000권이라면서요. 그렇게 뛰어난 학식을 지녔다면서요. 그런데 짓는 시의 수준이 상당히 좀 말장난 수준의 글솜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북각 선생의 학식이 좀 허세였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런 북각 선생의 학식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 풍자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병풍에는 원앙새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번떠 만들었나 흥이라. 이렇게 딱 봐도 수준이 낮죠. 그러니까 일단은 북각 선생의 학식이 허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용을 한번 보면, 자, 병풍에는 원앙새가 그려져 있고, 자, 원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누구겠어요? 바로 북각 선생과 동리자 를 의미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또 반딧불이는 또 반짝반짝.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짝짓기의 신호래요. 이것도 역시 너와 나와 함께 밤에 잘 놀아보자.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딧불이 해피르면 짝짓기 신호를 하고 있는 이제 반딧불이 반짝반짝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너와 나와 함께 이 밤에 잘 놀아보자. 이제 그런 거니까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지금 나타내는 시어로 원앙새하고 반딧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가마솥과 세발솥은, 자, 가마솥은 여러분도 아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삼겹살집 가면 가마솥 삼겹살 먹고 싶다. 자, 가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가마솥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 이제 가마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세발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야. 말 그대로 이렇게 세 발로 이렇게 서 있는 이렇게 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마솥과 세발솥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모양을 잘 보세요. 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가마솥과 세발솥은 무얼 번떠 만들었나?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가마솥 아까 모양이 세발솥과 서로 달랐죠. 모양이 서로 달랐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이제 성이 다른 이제 동리자의 5 아들들을 이제 비유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성이 각각 다른 5 아들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마솥과 세발솥은 뭘 먼저 만들었나.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막 짓는 거예요. 너랑 나랑 지금 함께 잘 지내고 싶다. 아들들은 지금 모습이 다 다르구나. 이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흥이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책에는 즐겁구나, 어떤 책에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개 다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책에선 즐겁구나. 너랑 나랑 지금 함께 이 밤을 보내고 있으니 너무나 즐겁구나. 흥이 이제 흥이 난다 이런 뜻이니까 한자로만 해석을 한다면 이제 그렇구나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서 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도 돼 있거든요. 그냥 두 개 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죠. 자, 뭐라고 하냐? 한시에 6가지 문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흥이라는 이제 문체가 있는데 이 문체는 이제 어떤 특징을 보여주냐? 방금 본 것처럼 비유적인 사물을 먼저 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뜻을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한시를 쓰는 방식을 이제 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쫙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나 이제 본 뜻, 너랑 함께 잘 지내고 싶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건 흥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한시 6문체 중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이 지금 있는 거를 지금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볼 거는 북각 선생의 시 수준이 굉장히 좀 낮구나, 학식이 허세구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굳이 따지자면 원앙새하고 반딧불은 이제 남녀간의 사랑, 특히 북각 선생과 동리자를 비유하는 말이구나.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이 정도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풍자 소설이니까 뭔가 비판하는 이제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마 방에서 지금 소리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서로 이제 5 아들들이 서로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방에서 지금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다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5 아들들이 서로 이렇게 수근댔다는 거야.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지 않는다고 했으니 북각 선생은 어진이라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북각 선생의 목소리를 엄마 방에서 들었죠. 근데 믿지 않아요. 지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5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사물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아둔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풍자의 대상, 주요 대상은 북각선생과 동리자이지만 우리가 이제 부차적으로 풍자의 대상을 5 아들로도 보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죠. 당시 이제 양마들이 그랬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차적으로 5 아들들도 풍자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이상하다. 옛날 책에는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선비의 도리로서 그런 게 있는데 북각 선생은 굉장히 이름도 뛰어나고 고고한 선비이기 때문에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판단을 내렸냐? 그럼 북각 선생은 아니고 누구냐 지금 쟤는. 그래서 네 들으니 우리 고을에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 고을에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맞아. 내가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둔갑해서 사람 신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란 놈이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게야 라고 믿는군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북각 선생을 북각 선생이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북각 선생처럼 저렇게 학식이 뛰어나고 고고한 선비가 우리 엄마 방에 몰래 와서 우리 엄마 미래를 즐길 리가 없어 라고 현실을 믿지 않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우가 둔갑한 것이야 라고 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북각 선생을 여우로 믿는 그런 어리석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각 선생이 북각 선생과 동리자만이 주요 풍자 대상이지만 부차적으로 동리자의 5 아들도 바로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로서 우리가 부차적인 풍자 대상에 동리자의 5 아들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것일 거야 라는 것에서 그런 이제 어떤 당대인의 양반들의 그런 당시의 무지를 이렇게 휘극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역시 이것도 뭡니까? 역시 풍자하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고서 함께 의논했다. 자, 뭐라고 했냐? 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으며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라고 여우를 통해서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5 아들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동리자 아들들의 이제 탐욕이 드러나고 있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얻자. 나 겨우의 갓을 얻어서 큰 부자 되고 싶다. 뭐 그거지. 여우의 신발을 얻어서 대낮에 그림자를 감추고 싶다. 뭐 그런 얘기잖아.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저 여우를 잡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북각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잡으려는 바로 동리자의 5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 여우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나눠 갖는 게 어떨까? 우리 욕심을 채워보자. 아주 큰 부자가 돼보자. 그치? 그림자를 감춰보자. 애교를 잘 부릴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 아들들이요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들어간 거예요. 우당탕탕. 왜요? 저 여우를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진짜로 여우가 있었나요? 여우가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북각 선생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북각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어요. 들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자 북각 선생 도망가는 순간에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고고한 선배예요. 이름이 높은 선비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 이중적인 모습 탄로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인 줄 모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봐 겁이 나서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그러니까 다리가 있으면 이 다리를 목덜미에 이렇게 얹는 거지. 머리구나 이거. 자 한 다리를 이제 목덜미에 얹고 한번 그려볼까? 자 목덜미에 얹고 요렇게 다리를 한 거야. 이거 뭐니 이게 하고 자 이렇게 다리 한쪽은 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면 그러면 귀신처럼 춤추고 이렇게 낄낄거리면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뛰어나가다가 내닫다가 갑자기 그만 너무 성급하게 막 뛰니까 그래서 들판에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퐁 하고 빠져버린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네요. 구덩이 속에 빠져버린 뿅 이제 빠져버린 북각 선생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이걸 보시면 어때요? 지금 북각 선생의 이런 고고한 줄 알았던 굉장히 대단한 선비인 줄 알았던 그런 북각 선생이 자신의 실체가 들통날까봐 지금 한 다리를 목덜미 얹고 귀신처럼 낄낄거리면서 다니다가 구덩이 속에 퐁 빠져버리게 됐죠.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허둥지둥 달아나는 북각 선생의 비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희화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왜? 이거 다 풍자하려는 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역시 풍자예요.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는 어떤다고?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북각 선생이 결국 어떤 사람이랍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결국 더러운 행실을 지닌 똥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똥이 가득 찬 구덩이다라는 것은 북각 선생의 그런 허위와 위선을 풍자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구나. 하필이면 빠진 구덩이가 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이 똥이라는 것은 북각 선생의 그런 더러운 행실을 드러내고 있는 타락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달아나던 북각 선생이 똥구덩이에 빠져버렸네요. 자, 똥구덩이에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냐면요. 볼까요?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똥구덩이에서 간신히 기어올라가지고요. 머리를 내밀고요. 바라보니까 한 범이 아하 호랑이 드디어 등장했네요. 호질인데요. 호가 언제 등장 안 했네. 인제 등장했네요. 호랑이 즉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자, 이 호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박지원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존재라고 했죠. 바로 이 호랑이가 하는 말이 바로 작가인 박지원이 당대 양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호질의 장면이 진짜로 이제 호랑이가 질책하는 호랑이가 이제 화를 내는 호랑이가 꾸짖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범이요 호랑이가 어때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지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왜 그랬나요? 지금 똥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자, 그래서 오만상 구역질 으악 하고 코를 쓱 싸매고 머리를 왼편으로 돌리고 들었다 이거죠.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여 구리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유자여 구리도다. 자, 유자는 바로 유는 이제 유학자예요. 유학자 이게 사람 자자죠. 그러니까 결국 선비를 말하는 거고요. 구리도다 냄새가 구리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 북각 선생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런 모습 바로 구린 거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각 선생, 바로 이제 북각 선생이 당시의 유학자, 선비를 대변하는 인물이죠. 연비에 대한 이제 비판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북각 선생이 어떻습니까? 북각 선생이 굉장히 고고하다면서요, 유학자라면서요, 뛰어나다면서요. 자, 그런데 호랑이에게 지금 어떻게 한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그런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역시 어때요? 풍자적인 느낌 강하죠? 양반인데, 그 위세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요.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3번 절하고 그리고 꿇어 앉아서 우러러 보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걸하는 이제 바로 북각 선생의 모습이죠. 북각 선생의 그런 실체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첨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요, 그 번화를 본받고 걸음을 배우며 자식되지 않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험을 취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범에게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북각 선생 고고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강한 자에게 아첨하는 존재였네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우리가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뭐라고 하냐? 범님의 이름은 신룡의 짝이 되는지라. 자, 신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중국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네 가지의 수호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청령, 우백호, 우리가 주작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이제 네 가지 신령스러운 존재. 이제 그 정도의 레벨이에요. 우리 호랑이님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요.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의 천한선 신하는 감히 아랫자리에서 옵니다. 하고 이제 계속 목숨을 구걸하는 아첨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우리가 하토 보시면 이제 한자로 보시면 아래 하자의 땅이죠. 그러니까 아래 땅이에요. 아래 땅이니까 여기서는 인간 세상 속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반대는 어디겠어요? 윗상자를 쓰시면 되겠죠. 위에 있는 땅은 어디겠어요? 바로 하늘나라, 바로 상토, 옥황상제의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하토에 있는 아주 인간 세상 속세에 있는 이런 아주 천한 신하고요. 저는요 감히 당신의 아래자리에 쏘옵니다. 당신은 어디 쓴다고요? 법님은 어디 쓴다고요? 상토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나보다 레벨이 높다고요. 당신은 신령의 짝이 된다고요. 이렇게 지금 아첨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하터는 농사짓기 아주 나쁜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쨌든 나는 당신보다 굉장히 레벨이 낮은 그런 땅에 위치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범에게 지금 아첨을 하고 있는 북각 선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호질하고 있습니다. 범이 꾸짖었다. 나오죠? 자, 제목인 호질 드디어 등장했네요. 호자, 범, 호자고 여 질은 질책하다죠. 그러니까 범이 꾸짖는 거 그대로 한자를 풀어서 쓰면 범이 꾸짖었다. 그죠? 자, 그래서 동물인 범이 인간을 꾸짖는다는 설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보다 못하다는 거 동물보다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물이 지금 인간을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이 동물보다 못하다라는 것이라는 설정. 결국 이런 풍자의 모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지금 동물보다 못하다. 풍자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유,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하고 위선적인 양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네요. 내 앞서 들건데 유라는 것은 유라 하다니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저기 앞에서 유자 봐서 유자여 할 때 유자 나왔죠. 유자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선비 유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자 여기서의 선비죠. 선비 유학자 선비라는 것은 유다 똑같은 발음인데 우리가 뜻이 다른 거죠. 보시면 유는 아첨하다요. 아첨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비는 아첨한다 라고 하더니 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뜻이 서로 다르죠. 근데 음은 같죠. 유 이렇게 뜻은 다르지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음 같은 음이죠. 그런데 뜻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어를 사용해서 풍자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범이 굉장히 유식하네요.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풍자를 하고 있으니 자, 그래서 결국에 선비는 아첨이다 라는 뜻으로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언어 유희 언어를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라는 것을 유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내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넘어가서 내게 덮어 씌우다니. 그러니까 평소에 너 인간들은요 바로 뭐라 그랬어? 바로 평소에 너네 인간들은 평소에 모든 악명을 모아가지고 망령되게 지금 동물인 나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더니 동물 너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는 사정이 급해지자 너지 이제는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떠니 누가 고지 듣겠는가?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호랑이가 하는 말 바로 박지원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인간들 너네들 지금까지 나에게 모든 걸 덮어 씌우되 동물이 더 낫다. 동물의 죄다. 모든 것을 악명을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알고 보니 사정이 급해지니 너네들 지금 면전에서 우리에게 동물에게 아첨을 떨고 있지 않냐라는 거. 이걸 봤을 때 북각 선생의 기회주기 성격을 지금 꼬집어서 비판하고 있죠. 북각 선생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교원영색의 모습이었겠죠. 우리가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하게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을 말합니다. 아첨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꼬시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얼굴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꼬시고 있죠. 자, 이런 얼굴빛 아니죠. 아이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런 얼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말하는 그런 이제 아첨하는 태도를 말할 때 우리가 교원영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북각 선생의 이런 태도, 교원영색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첨을 떠는 이런 태도. 자, 그러니까 누가 권위 듣겠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하다면, 그러니까 동물이 악하면 인간도 악할 것이요. 그리고 인간이 선하면 바로 동물도 선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와 다른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뭐 어떤 게 들어있는 건가요? 지금 인간과 동물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어떤 평등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박지원이 당시의 사회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구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평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범위, 북각 선생을 이제 꾸짖는 그런 호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시면 중략 부분에 지금 중략이 되어 있는데요. 범은 인간 세상의 부도덕함과 인간의 탐욕 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호질의 핵심이에요. 왜냐면 호랑이가 지금 인간 세상이 어떻게 부도덕한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호랑이가 질책하는 호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인간 그 당시 양반에 대한 풍자의 내용이 바로 박지원의 작가적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2012학년도 수능 질문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 부분이 중략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거 아쉽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원문을 꼭 보시고 그 부분이 사실은 호질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돼서 선생님이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도 해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일단은 이제 원문을 한번 보시고 이런 면도 추가적으로 비판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호질의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면 선생님이 줄거리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호랑이가 북각 선생을 지금 꾸짖는 질타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호질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북각 선생의 아부는 계속됩니다. 자, 뭐라고 하냐. 북각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을 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말하다 제발 범님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맹자에 이르기를. 자,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용을 해서 범에게 이제 아부하고 목숨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는 비굴한 그런 태도가 나타나 있죠. 맹자란 책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제기를 한다면 상체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오서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죠. 그러니까 비록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목욕제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죄를 뉘우친다면 바로 상제, 옥황상제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죄를 뉘우친다면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개가천선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지금 이 하토 이 천한 곳에 살고 있는 이 천한 신하 바로 저를요 저 천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당신의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면서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보았다. 자 그랬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범님 제발 살려주세요. 범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지금 이렇게 빌고 있다. 약간 벌레같이 나왔네. 이제 범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엎드려서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들지 않고 이렇게 빌고 있다. 이제 구부려서 이렇게 사람인데 무슨 거북이처럼 어쨌든 이렇게 알겠죠? 어쨌든 엎드리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호랑이는 지금 요 앞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호랑이를 이제 그리기는 굉장히 이제 무리가 있다. 호랑이가 이렇게 있겠죠? 호랑이를 참아 보지는 못하고 덜덜덜덜 지금 떨고 있는 거. 덜덜 떨고 있는 건 그릴 수 있겠다.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호랑이니까 호랑이 앞에 이렇게 해볼까? 이런 느낌으로 호랑이니까 이렇게 호랑이가 너무 귀여운 뽀짝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대충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더더 떨면서 지금 북각 선생 새까맣게 그리죠. 헷갈리니까. 자, 북각 선생이 지금 이렇게 엎드려서 덜덜 떨면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이제 고개를 들어봤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쓱 들어봤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상하다. 호랑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오랫동안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어떻게 된 것이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 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 보니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막 덜덜 떨다가 얼굴을 들어보니 동력이 밝았는데 해가 밝았어요. 그러니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호랑이는 이미 가고 없는데 혼자서 벌벌 떨면서 있었던 거였네요. 자 그런데 지나가던 누가 봤냐? 지나가던 농부가 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침에 밭을 갈러 온 농부가 어이 지금 북각 선생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겠죠. 지금 덜덜덜 떨면서 혼자 지금 쭈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지나가던 농부가 아침에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시간적인 배경 중에서 밤 같은 경우에는 북각 선생의 어떤 뭐라고 했어요? 위선의 시간이라고 했죠. 북각 선생과 동리제의 어떤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적 배경으로서 밤이 등장을 했죠. 근데 아침은 다시 어떤 모습입니까? 북각 선생이 다시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반으로서 그런 위세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농부를 만나거든요.
농부를 만나는데 농부가 뭐라고 하냐? 농부 뭐하고 이제 얼마나 지금 궁금하겠어요. 지금 북과 선생님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 입장에선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농부는 일종의 이제 북과 선생님과 대비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와죠. 밥 갈려 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성실한 모습이에요. 북과 선생은 밤 늦게까지 동리자랑 놀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호랑이한테 엄청나게 혼난 것이죠. 그러니까 북과 선생님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모습이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성실한 농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북과 선생이 이런 이중적인 위선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더욱더 강조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북과 선생님이 말했다. 아까 지금 아침이 됐죠.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그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지금 어떻게 했냐? 아까까지 뭐라 그랬어요? 범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겠는가 하였느구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라니 내가 옛날에 들은 말이 있는데 갑자기 고고한 척 선비인 척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 하늘이 높은데 내가 머리를 어떻게 안 굽히고 살 수 있겠냐? 땅이 두꺼운데 어떻게 조심조심 걷지 않겠냐? 나 그런 사람이다. 하늘이 지금 높으니까 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때요? 자신이 굉장히 이제 학식이 뛰어난 인물인 것처럼 굉장히 책을 많이 읽고 굉장히 그런 만물의 이치에 통달해서 뭔가 대단한 인물이냐 자기를 포장하고 있죠. 사실은 범에게 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봤을 때 어때요? 북각 선생이 자신은 그런 비굴한 모습, 범에게 빌고 쭈그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이제 옛날 책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따른 것이다. 항상 겸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리를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신의 그런 비굴한 모습을 그럴듯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다시 이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간 북각 선생의 모습. 이거 역시 어때요? 다시 풍자의 모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날이 새고 이제 범이 사라지니까 다시 위선을 부리고 있는 북각 선생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본문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뒤에 이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는 참고로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좀 가하고 마가 이제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한번 쭉 보면 이제 가는 여기에요. 정나라부터 해가지고 여기 북각 선생과 동의자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나는 넘어가서 여기 있죠. 5 아들이 서로 이제 말해가지고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우리 엄마 방에서 들린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북각 선생을 이제 꼬시는 내용이 나오고 북각 선생이 시를 읊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다는요. 5 아들들이 이제 수군대다가 그럴 리가 없다. 여우일 것 같다.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를 쳐들어가자. 뭐 그거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 부분이 됩니다. 넘어가서 이제 라 부분은 진짜로 이제 5 아들들이 북각 선생인 줄 모르고 여우인 줄 알고 방을 쳐들어가는 내용이죠. 북각 선생이 너무나 놀래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똥구덩이에 빠지는 모습. 그게 이제 라 부분이 됩니다. 그럼 넘어가서 뒤쪽에 마 부분은요. 바로 이제 똥구덩이에 빠졌던 북각 선생이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와 보니 바로 하나의 범이 있었죠.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이제 북각 선생을 꾸짖는 내용.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요약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있죠?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바 부분은요, 바로 이제 북각 선생이 호랑이가 간지도 모르고 계속 엎드려서 그렇게 계속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누구를 만났어요? 농부를 만나서 다시 이제 허위와 위선을 떠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 방금 봤죠? 자, 그럼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관계가 드러나 있다. 인물 간의 대립관계가 드러나 있나요? 가에서는 일단 북각 선생과 동리자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나에서는요, 그 인물의 부도덕한 모습이 드러나 있었습니까? 나에서는 그냥 다섯 아들들이 서로 이제 말을 하다가, 우리 엄마 방에서 북각 선생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북각 선생을 꼬시는 내용, 그리고 이제 북각 선생이 거기에 응해서 이제 시를 읊는 내용, 그게 이제 나 부분이었죠. 그래서 나에서는 가와 달리 나에서는 인물 간의 대립관계, 그러니까 인물 간에 서로 이제 뭔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나타나 있지 않죠. 여기서는 오히려 북각 선생과 동의자가 서로 미래를 즐기는 내용이니까 인물 간의 대립관계 드러나 있지 않네요. 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립관계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나에 비해서 다는요, 서술자의 서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된다. 나에서나 다에서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두 다 서술자의 서술이라는 것은 쭉 줄글로 딱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서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서술이 아니라 바로 무슨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나요? 바로 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장면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서술 위주라고 했던 게 다른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바로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아닌 게 되겠죠. 다는요,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자, 여기 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다섯 아들들이 서로 수군대다가 아니야, 저건 북각 선생일 리가 없어. 여우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저 여우를 잡자. 이제 하는 부분이 다 부분이었죠. 그리고 라 부분에서는 진짜로 쳐들어가서 북각 선생이 너무나 놀라서 도망치는, 우스꽝스럽게 도망치는 부분이 라였죠. 자, 그러니까 다는 당연히 라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 계기를 마련해준다. 맞죠? 나에서는 다섯 아들들이 북각 선생을 천년 묵은 여우로 오해해서 그를 잡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서 나에서는 북각 선생은 너무나 놀라서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게 됐다. 다의 사건 때문에 라가 벌어지게 됐으니까 계기를 마련해준다. 이제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라는 행위의 이해, 그리고 이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해 맞니? 행위의 의해군요. 의해. 자, 행위의 의해, 그쵸? 자, 그래서 자, 라 같은 경우는 행위 때문에, 그리고 마는 주로 대화에 의해서 갈등이 해결된다. 자, 근데 일단 어디 볼까요? 라, 마 모두 갈등이 나타나 있죠. 라에서는 어디서 갈등이 나타나 있나요? 라에서는 바로 이제 북각 선생이 이제 도망치고 있었죠. 도망치고 있다가 똥구덩이에 빠졌다. 이제 그 부분이었죠.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에서는 뭐였습니까? 바로 북각 선생이 호랑이에게 질책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해결된 부분이 나왔나요? 뭔가 이제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 이제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닌 게 되겠죠. 자, 5번을 보시면 이제 마는요, 가와의 구조면에서 호응하여 작품의 완결성을 높여준다. 자, 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호랑이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마였고요. 가에서는 바로 동리자와 북각 선생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형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형식이 똑같아야 우리가 호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형식이 똑같지 않죠. 오히려 이제 가 같은 부분은 그냥 서술 위주로 거의 되어 있고, 마 같은 부분은 거의 대화 위주로 돼 있잖아요. 호랑이가 꾸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유사해서 서로 짝을 이룬다. 이제 그런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우리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기역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이 부분이 기역이네. 어느 날 했을 때 밤 있죠. 밤. 이제 밤이 바로 여기서 기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에 해당되는 게 밤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북각 선생과 동의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했죠. 둘이 이제 미래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은 바로 여기 여기가 니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밤에 만났고, 그리고 방 안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각 선생의 타락을 여기구나. 북각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이다. 그렇죠. 북각 선생의 욕망, 바로 은밀한 그 욕망이 뭐예요? 같이 미래를 즐기고 싶다. 동리자와. 이제 그거겠죠.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북각 선생과 동리자는 겉으로는 도덕적인 선비와 열렬한 추앙을 받고 있지만, 밤이 되게 되면,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되게 된다면 서로 미래를 즐기고 있다. 따라서 밤은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북각 선생의 욕망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게 되겠죠.
그럼 디귿을 볼까요? 자, 디귿은 이제 다섯 아들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북각 선생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디에 빠져요? 우스꽝스럽게 도망을 치다 구덩이에, 똥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이 구덩이가 바로 이제 디귿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이 바로 구덩이가 북각 선생의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북각 선생이 크게 놀라서 달아나다 우스꽝스럽게 이제 자기인 줄 모른 척 하려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해가지고 달아나다가 빠진 구덩이에 하필이면 똥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상징적이라는 거야. 바로 뭐예요? 그의 그렇게 원래 고고한 척하고 아닌 척하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북각 선생이지만 사실은 동리저와 미래를 즐기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위선을 풍자하기 위한 장치로 사실은 똥구덩이 같은 사람이다. 구린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각 선생의 어떤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는구나. 구덩이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리을은 뭘까요? 자, 리을은 우리가 이제 북각 선생이 이제 호랑이한테 큰 이제 꾸짖음을 당하다가 호랑이가 간지도 모르고 계속 엎드려서 빌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다 농부가 보던 그 시간 있죠. 그 시간 바로 이 아침이 리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침은 어떤 시간적 배경일까? 요 아침이 되니까 북각 선생이 다시 뭐라 그래요? 다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서 뭔가 고고한 선비인 척하면서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죠. 자, 그래서 이 아침은요 북각 선생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북각 선생은 범 앞에서는 살려주세요 하는 비굴한 태도를 보였는데 아침이 돼서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농부 앞에서는 다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 높다 한들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렇게 조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라네. 그래서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라네 알고 뻥을 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은 그의 위선을 재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음은 어디냐? 바로 이 들판이 바로 미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음에서 우리가 북각 선생이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성찰은 자기가 반성하는 거예요. 근데 북각 선생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공간인가요? 바로 이 들판이요? 그렇지 않죠? 북각 선생이 들판에 대고 절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호랑이가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렇게 구부리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반성을 뭔가 했다. 이 사람은 반성 안 한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공간은 아닌 게 되겠죠. 아닌 것은 우리가 5번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역시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자, 보기를 볼까요? 이 작품에서 다섯 아들은 북각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 보기하고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는 북각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해 작가가 마련한 설정이다. 일부러 북각 선생을 여우로 표현을 했다. 자, 그랬다고 해요. 보기에서.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은 북각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참고해서 디귿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디귿은 바로 이제 다섯 아들들이 서로 수군대다가 아니 북각 선생이 우리 엄마 방에 몰래 들어왔을 리가 없어. 여우일 것 같아. 야, 그래? 그럼 우리 여우를 잡아 벗어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보자.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대. 이제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게 이제 다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여우의 특징과 바로 북각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서로 짝을 맞춰보는 문제네요. 1번을 볼까요? 여우가 사람 신용을 한다라는 그런 말이 거기 대사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북각 선생이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암시한다. 여우가 마치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척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북각 선생도 어때? 북각 선생도 고고한 선비가 아닌데 그런 척한다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이 되네요. 자, 2번을 볼까요?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대라고 이제 지네들끼리 얘기를 했었죠. 이런 말과 북각 선생이 불을 이용해서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오잉? 자, 북각 선생이 불을 이용해서 높은 벼슬을 얻었냐? 일단 그런 내용도 없죠. 그런 내용이 일단 나와 있지 않아요. 일단 뭐라 그랬어요? 북각 선생은 벼슬의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으니 라고 맨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북각 선생이 뭔가 돈을 사용해서 벼슬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북각 선생의 성격과 행위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볼까요?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대 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런 말은 북각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감추는 행위를 예고한다. 여우의 신발을 가지면 자기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자신의 좀 추악한 면, 이제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기의 그런 나쁜 점, 추악한 점을 감출 수 있다.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라고 하는 말과 북각 선생이 농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거, 바로 동의자, 미래를 했던 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리저리 말을 고상하게 했던 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자를 감춘다라는 말하고 북각 선생이 자신의 그런 치부를 감추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는 내용과 서로 연결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네요. 4번에 볼까요?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 라는 말이 있어 라는 말과 북각 선생의 어떤 행위, 바로 북각 선생이 범 앞에서 바로 호랑이 앞에서 비율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죠. 범님은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신령의 짝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범님의 덕은 지극하십니다. 범님은 신령의 짝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거 있었죠. 저 같은 하토에서 천한 선비는 감히 아랫자리에 서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애교를 잘 부린다 라고 하는 바로 여우의 속성과 북각 선생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호랑이에게 비굴하게 비유를 맞추는 태도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짝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우를 잡아 죽이자 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대사에서 북각 선생이 나중에 봉변을 당할 것임을 연결이 된다. 그럴까요? 자, 볼까요? 5 아들들은 북각 선생을 여우로 생각을 했죠. 여우를 잡아 죽이자 라고 하는 이 대사하고 북각 선생이 결국에 막 도망치다가 구덩이에 빠질 거다 라는 내용과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봉변을 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되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보면 호질에 있는 내용과 전부 연결이 되죠. 하지만 이거는 아예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출은 아니에요. 2012학년에서 쓰는 기출은 아닌데 여기에 있는 이제 보기랑 이런 것들이 좋아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조도 굉장히 유명한 시조죠. 두터비 파리를 물고. 그래서 이 시조도요. 여러분들 풍자 할 때 꼭 나오는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터비 파리를 물고 이 시조도요. 꼭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조도요, 약간 이제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역시 어떤 사물을 이제 빗대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의적이고, 역시 이제 풍자의 조건은 반드시 이제 뭔가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를 이런 시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조는 작자 미상의 사설 시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설 시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이걸 한번 쭉 읽어줄 테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그 시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엄청 이해하기 쉽거든요. 보시면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라고 했죠. 두터비가 지금 파리를 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동물은 바로 두터비가 등장을 했고 두꺼비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물고 있는 게 파리죠. 그러니까 딱 봐도 두꺼비보다 파리가 약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어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썩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음 같은 거를 두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음 위에 우에 바로 걸음 위에 치달아 앉아 바로 위에 앉아 치가 바로 이제 위라는 뜻이거든요. 접두사로. 그래서 뭔가 위에 여기 걸음 위에 앉아 있는데 자 건너산을 바라보니 건너산 여기 건너산이 있죠.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자 백송골 여기 있죠. 백송골이 떠 있거늘. 자 가슴이 끔찍해요. 가슴이 끔찍하다는 것은 가슴이 깜짝 놀라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있다가 건너산을 보니까 백송골이 있어서 가슴이 깜짝 놀랐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누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두꺼비가 백성호보다는 약자구나. 이렇게 힘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백성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풀쩍 뛰어내렸다가 여기서 밑으로 푹 내려가다가 두어 말에 자빠져버렸다. 여기 굴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굴러버리니까 뭐라고 얘가 변명을 했냐. 모처럼 어허이 마침 이런 거 모처럼 날쌘 마저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얼질 뻔하게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내가 날쌔서 지금 이렇게 샥 앉았지. 아이고 안 그랬으면 내가 멍이 들 뻔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자신의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설시전은 주로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 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을 풍자하는 것 같나요? 바로 이 파리가 제일 약자죠. 이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 바로 누구겠어요? 이 두꺼비를 지금 풍자하고 있는 거구나. 비판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시조를 다시 보시면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산을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훌쩍 뛰어대다가 두어만에 자빠지었고 모처라 날쌘 낸시만정 얼질 뻔하게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 어떤 것이 나와 있나요? 우리가 이제 허세를 부리고 있는 마지막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큰 따옴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마침 모처라 마침 뭐 다행히도 날쌘 나의 만정 내가 날쌘서 망정이지. 바로 안 그랬으면 여기 나와 있죠. 멍들 뻔 에어리 이제 멍이요 멍이 들 뻔했구나. 내가 날쌘서 이렇게 잘 피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사설 시조니까 여기가 이제 초장이 되겠죠. 그리고 사설 시조는 중간이 길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장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이 되겠죠. 자, 이 마지막 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걸 느낄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합리화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뛰어나서 멍이 안 든 것이야.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허장 성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허장성세라고 얘기를 해서 허장성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뭡니까? 바로 허세. 그죠?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속이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허장성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바로 그런 이제 두꺼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백성걸은요, 어떻게 보면 제일 센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중앙관리라고 볼 수가 있고, 중앙이고, 그리고 그러면 두꺼비가 물고 있는 파리는 누굴까요? 바로 백성이 되겠죠. 백성을 물고 있었으니까 괴롭히고 억압하는 존재. 중앙관리보다는 조금 단계가 낮으니까 탐관어리 중앙에 있는 이제 가운데 있는 그런 관리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한 지방관리? 뭐 이 정도 지방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지방에 있는 관리고, 백성들과 바로 밀착해 있는 관리.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물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을 물고 있는 바로 이 두꺼비를 이제 바로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센 외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성고래는 비굴하고 꼼짝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에게는 강한 모습이죠. 이런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구나, 비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력의 크기를 본다면 이제 파리보다는 두꺼비가 더 크고 백성골이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권력의 관계를 생각해서 볼 수가 있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제는 뭐겠어요? 바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바로 누구예요? 바로 파리에게는 강한 거야. 그리고 강자에게는 약한 누구? 백설공원한테는 약한 두터비를 바로 풍자하고 있는 게 주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두터비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사설시조는요. 바로 탐관오리, 바로 두터비의 수탈을 지금 풍자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풍자라고 한다면 이제 많이 나오는 사설지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볼까요? 그러면 답은 볼까요? 자, 윗글에서 구덩이는 우리가 이제 아까 구덩이 뭐였습니까? 바로 북각선생이 빠져버린 공간이었죠. 이런 구덩이는 기능면에서 보기에 두엄과 대응이 되는 소재이다. 자, 맞나요? 맞겠죠? 북각선생은 구덩이에 빠져서 똥을 뒤집어 쓰게 되죠. 그러니까 북각선생이 빠지는 구덩이 때문에 똥구덩이에 빠졌기 때문에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죠. 두엄은 뭐예요? 여기도 아까 거름이었죠? 이제 썩으면 똥이에요, 똥. 그래서 두꺼비도 백성고를 보고 바로 두엄 아래 자빠졌잖아. 그지? 우당탕탕탕 했다.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희화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두엄 아래로 떨어지면서 희화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대응이 된다. 대상을 희화화하는 소재로 나타내고 있구나. 둘 다. 그래서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윗글에서 북각선생과 보기의 두터비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북각선생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 두터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겐 약한 이런 두터비의 탐관오리적인 모습 모두 비판의 대상 맞죠?
3번을 볼까요? 윗글에서의 범은 보기에서의 백송골과는 달리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그렇지. 백송골을 뭐였어요? 바로 왜 세웠죠? 중앙관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범, 우리가 호질에서의 호랑이는요. 바로 북각선생을 꾸짖는 바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호랑이는 바로 작가의식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4번을 볼까요? 윗글에서의 북각 선생은 보기의 두터비처럼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각 선생이 어디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이죠. 아니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옵니까? 라고 농부가 물어보니까 북각 선생이 굉장히 으스대면서 얘기했잖아요. 아,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하네.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렵다하네. 어찌 조심스럽게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 그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지.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에 라고 뻥을 치고 있죠. 자신의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맞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5번에 볼까요? 윗글에서의 독리자는 그의 행위로 볼 때 보기에 파리에 대응되는 인물이다. 독리자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바로 이중적인 인물이었죠. 북각 선생처럼 이중적인 인물이었고 파리가 이중적인 인물인가요? 파리는 누구예요? 바로 두터비에게 물려있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받고 있는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맞지가 않죠. 이건 부정적 인물이고 얘는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지금 불쌍한 인물인데 서로 대응되는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쭉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도 역시 2012학년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바에 나타난 북각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자화자찬 아니죠. 자화자찬은 자, 보시면 화가 이제 그림 맞자요. 찬이 바로 칭찬하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칭찬한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난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자, 근데 그 부분이 라에서 마까지 있을까요? 라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북각 선생이 5 아들들이 이제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서 북각 선생이 놀래가지고 도망쳐서 구덩이에 빠지는 부분이 라고요. 마에서는 바로 이제 간신히 올라가니까 호랑이가 있었어. 그래서 호랑이한테 혼나는 부분이 마고요. 자, 바 부분은 바로 이제 다시 제가 호랑이가 있는 줄 알고 계속 조아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보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바입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죠. 라하고 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감언이설은 뭘까요? 이게 감자가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말과 이익이 되는 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유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언이설을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을 꼬이는 이익이 되는 말로 사람을 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유를 맞추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에서 바로 호랑이에게 혼나는 부분에서 계속 북각 선생은 호랑이의 비유를 맞추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첨을 떨고 있죠. 자, 아첨을 떨 때 우리가 감언이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맞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임기응변은 그때그때 일에 맞춰서 일을 알맞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학생이면 학생의 신분에 맞게, 내가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신분에 맞게, 내가 뭐 집에서의 아들이면 아들의 신분에 맞게,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면 그 친구의 신분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일을 처리하는 걸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북각 선생이 뭐라고 그랬지? 그 5 아들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칠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신 임기응변한 거야. 자, 그리고 호랑이 앞에서는 어때? 아첨하는 모습으로 변신 임기응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농구 앞에서는 다시 고고하고 허위로 가득 찬 양반의 모습으로 변신했죠. 그러니까 임기응변한 거예요. 그때 맞춰서 상황에 맞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응변 된 거네요. 자, 대경실색이라고 했는데 경자가 굉장히 놀래다라는 거예요. 놀랄 경자예요. 그리고 실자 이를 실자고 이게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는 거죠. 이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대경실색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었을까요? 이제 라 부분에서 일단 5 아들들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북각 선생을 덮치는 장면에서 한번 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 부분에서는 호랑이를 만났죠. 똥구덩이 위에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는데 위에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어땠을까? 한 번 더 했겠죠. 그래서 대경실색 2번 했네. 그러니까 했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자, 전전긍긍은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떨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전전긍긍이에요. 자, 전전긍긍 하고 있나요? 그렇죠. 마하고 바 부분에서 나타나 있죠. 이제 마에서 바로 호랑이를 만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해가지고 이제 아첨을 떨는 걸 선택한 거잖아. 바 부분에서는 또 농부를 만났죠.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해석하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됐구나. 특히 이제 범을 대하는 부분에서 호랑이에게 조아리는 부분에서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나타나 이제 두려워하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제 맞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자화자찬하는 부분은 라에서 파 부분에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까지 다 풀어봤으니까 작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작품 개가 우리가 이제 풍자소설이고 우화소설, 빗대서 표현하는 우이적이라고 했고, 우이적 중에서도 바로 동물의 빗대서 표현했기 때문에 우화에 들어가는 소설이다.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쓰여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로 풀어진 걸 봐서 그렇지 한문으로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이적이고 비판적이고 풍자적이다. 시간은 적나라, 그 공간은 이제 어느 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주제는 뭐니 해도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이에 부도덕한 거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죠. 누구의 입을 빌어서 바로 호랑이의 입을 빌어서 나타내고 있죠. 특징은 역시 우의적인 수법, 그리고 인물들의 부정적인 모습 희화와 재미있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다리를 뭐 한쪽을 올리고 히히히 거리면서 갖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해서 이제 풍자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제 포질의 우화적인 성격에서 이건 앞에서 했어요. 앞에서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호질에서는 의인화된 인물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호랑이가 등장을 하지만 걔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바로 작가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 자, 호지를 볼까요?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과 관계를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동리자하고 북각 선생이 있었는데 둘 다 비판적인 존재였죠. 동리자는 어땠어요? 연료로 칭송을 받는 과부지만 실제로는 성이 다른 아들, 5 아들들을 두고 있는 이중적인 인물이었고, 바로 북각 선생과 미래를 즐기고 있었죠. 북각 선생은 존경받는 선비지만 동리의 과부와 바로 정을 통하는 미래를 하고 있었고 이중적인 인물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범에게 아첨을 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구나. 동리자의 성이 다른 5 아들들은 바로 북가선생을 잡으려고 했었죠. 뭐라고 했어요? 북가선생과 동리자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그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오히려 북가선생을 천년 묵은 여우다라고 생각해서 잡으려고 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가선생은 똥구덩이에 빠졌었죠. 빠졌다가 누구의 질책을 얻습니까? 바로 이제 범의 호랑이를 만나죠. 호랑이는 바로 박지원을 의미합니다.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이었던 바로 양반 북강 선생을 꾸짖는 바로 인물로서 등장을 했고요. 농부가 마지막에 등장을 했죠. 농부는 북각 선생과 바로 대조되는 인물이었어요. 농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요. 부지런히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서민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북각 선생과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구나라는 거, 이렇게 인물 관계를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니 해도 지금 풍자 소설이니까 이게 풍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작가 의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주요 풍자 대상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북각 선생과 동리자가 바로 주요 풍자 대상이에요. 그래서 북각 선생은 유교적인 질서 하에서의 이상적인 인물로 처음엔 소개가 되지만 알고 보니 마을 과부와 정을 통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범에게 아첨하는 그런 이중적인 위선적인 인물이었구나. 동리자도요. 연료로 추앙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성이 다른 5 자식들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북각 선생과 몰래 정을 통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주요 풍자 대상이에요. 그래서 위선적인 태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 부도덕성 이런 거에 대한 이 비판을 들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확대시켜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가운데 중략 부분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이 인간사의 전반을 가지고 이제 호랑이가 인간 전체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수능 지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인간사의 전반도 우리가 풍자의 대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들어가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의 입을 빌어서 유학자들의 위선이나 이중성이라든가 속물 근성, 인간사의 전반에 대한 부도덕성을 이제 호랑이가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인간사의 전반도 바로 풍자의 대상으로 볼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사의 전반에 걸친 부도덕성, 인간사의 전반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제 확대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다면 풍자의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대서는 주요 풍자 대상은 북각선생과 동리자지만 부차적으로 누가 등장했어요? 동리자의 5 아들들이 등장을 했죠. 북각선생과 동리자가 서로 정을 통하고 있는 그런 부정한 모습을 봤는데도 에이 아닐 거야, 여우일 거야 하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바로 그 당시에 양반계층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풍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리의 5 아들들도 우리가 부차적으로 풍자의 대상에 집어넣는다라는 것도 잘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호질에서 가장 큰 특징 뭐라고 했어요? 다른 우화 소설과 다르게 여기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인물은요, 바로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라고 했죠. 얘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진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동리자와 그리고 누구였지? 북각선생. 그리고 특히 북각선생을 꾸짖는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범은요, 바로 작가인 박지원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해서 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게 다른 우화 소설과 다른 호질의 특징이다라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범이라는 것은 의인화된 대상이고 작가 바로 박지원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더라. 그리고 현실 사회의 모순과 그리고 본질과 모순을 꿰뚫어 보면서 인간사의 부도덕한 악행을 꼬집는 그런 대상이구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볼까요? 특히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유라는 것은 유라 하더니 막 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해서 유학자 선비를 말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 유는 바로 뭡니까? 아첨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의미는 서로 다르다. 그게 이의죠. 의가 의미예요. 의미가 다르다. 하지만 소리는 같죠. 유, 그쵸? 동음. 그래서 동음이어를 활용해서 언어를 재미있게 표현을 해서 이거 다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에 풍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낄낄거리면서 문을 나가서 내딛다가 그만 들판에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바로 북각선생을 재미있게 표현했죠? 이것도 희화화예요. 희화화 왜 한 거야? 풍자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호질, 박지원의 작품을 봤네요. 물론 전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2012학년도 수능 기출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기출 지문을 공부하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쏙쏙쏙 중요한 포인트 잘 집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전소설 작품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